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CES가 이제 곧 개막을 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늘이죠. 네. 아, 이게 아직 안 열렸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니까 네. 우리 저녁 오늘 지금 우리 그렇죠. 저녁쯤 나오겠죠. 예.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어요. AI. 네.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올해 CES가 지금까지는 AI 맛보기였다면 예. 이제는 본격적인 AI의 쓰나미 시대가 온다. 어. 이번 CES가 이제 CES 2024죠. 예. 2024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데 뭐 작년보다 10% 정도 규모가 커졌고 참여기 4,000개인데 재밌게도 그 중에 네. 3,000개가 예. 예. 중국, 미국, 한국입니다. 한국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포함됩니까? 우리도. 네, 그러니까 4,00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예. 중국이 한 1,100개, 미국이 한 1,200개, 우리나라가 750개. 아, 대단하네요. 네. 이거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올해의 CES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AI다. A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그러면 챗GPT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챗GPT가 1차원 정도의 AI 시대였다면 요게 스마트폰하고 접합이 되면 2차원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요번에 CES의 주제는 3차원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3차원이요? 이게 융합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의 AI가 들어가는 예. AI 전형적인 AI 쓰나미 시대가 온다는 게 그 이번 예. 특징이고 예. 이제 우리나라가 AI를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LLM 소위 말하는 챗GPT 같은 것도 전 세계 4개 국가인데 우리나라 들어가고 그렇죠. 그죠? 예. 미국, 중국, 이스라엘,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국인 같지만 네.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 보고서에 보면 AI 산업 수준이 네. 뭐 종합 순위로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된대요. 그래요? 그런데 민간 투자는 18위고 예. 제일 약한 게 그 인재 여기가 개발자라든가 예, 예. 기획자. 12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그래서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0년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로 막 따라와서 2000년 중반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브가 됐거든요. 반도체, 가전, 네. 스마트폰 됐잖아요. 예. 그 시기를 우리가 한 15년 정도 구가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위기감이 닥치는 거죠. 그게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그렇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 사람 인재 확보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지금 뭐 완전히 약간 이제 거기에 목숨을 그렇게 걸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CES 2024가 아니라도 지금 AI가 세상을 곧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및 기대 네.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인재 싸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재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글로벌 AI 인재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0.5%만 한국에 있다. 이것도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글로벌 AI 전문 인재를 네. 한 50만 명 정도가 봐요. 한 50만 명. 지금 5만 명 정도 되는 저게 예. 2020 자료니까 여기서 보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5천 명도 안 된다. 저 아래 있네요.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예. 반도체나 이런 것 기술들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진대재 전 네. 장관이라든지 진대재 전 장관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한 거 같죠. 80년대에 네. 삼성전자에 간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지도 교수가 잡았죠. 너 한국 가서 반도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뭘 할 거냐. 근데 진대재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I wanna swallow in Japan. 나는 일본을 삼키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 와서 실제 일본을 이겼어요. 예. 반도체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가 사실 그런 시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완전 불모지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0.5%라는 게 왜 이제 이게 취급하냐면은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특정 몇 명이 온다고 해서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AI가 그런데 AI는 혼자 연구할 수 없는 분야 중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인프라나 상호 협력 체제가 돼야만 이게 산업화가 되고 융성해지는데 예. 그러고는 이게 이제 숫자가 많은 쪽에 이게 유리해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한 돈을 들이죠. 뭐 최근에 연봉을 보면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 연봉이. 그러니까 뭐 저 중국 같은 경우도 1270개 대학에 네. 35%에서 AI 강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무섭죠.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에 뭐 100만 디지털 인재양 정보에서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서울대가 AI 전문 대학을 세웠지만 60, 70밖에 안 되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3년 전에 서울대 그 빅데이터 연구소 연구소장이 그 AI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 가서 이제 교수를 초빙하려고 네. 30억을 질렀어요. 예. 안 온답니다. 오, 돈이 적어서. 서울대 타이틀도 주고 네. 오자마자 30억 연구 자금도 지원해주고 네. 이 정도를 걸었는데도 결국은 고사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연구할 사람이 없다. 방금 말씀하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 인적 네트워크, 인적 생태계가 중요해요. 생태계가 중요한데.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 0.5라는 수치를 보고 아, 돈 많이 안 줘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다 데려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말씀하신 생태계 때문에라도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학자들은 이 학구열 있잖아요. 뭔가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고 그렇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탐구하고. 탐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AI의 본산이 사실은 토론토 대학인데 캐나다에 사실은 챗GPT나 뭐 오픈AI도 다 거기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인재들이. 예. 그 생태계가 부러운 거죠. 보기 싫은 거죠. 여기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실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AI 인재를 유출국이냐 아니면 유입국이냐를 유입국이냐. 따지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예. 한국의 AI 인력 유입 지수가 마이너스 0.3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6.2예요. 들어온다는 얘기. 독일도 빠져나갑니다. 0.8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걸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의 어떤 융화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뭐 이런 식의 이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뭔 일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근데 느낌이네요. 점점 더 심화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이걸 아는 곳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무서운 게 중국은 이걸 아는 거죠. 중국은 그 이걸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네. 그 기본적으로 뭐 연금이나 이런 연봉은 5억 이상을 일단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중국이. 네, 그래서 중국이 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걱정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쓴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이제 사실 기업들도 지금 이게 고민인 거예요. 데리고 오면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업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딜레마가 와야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다시 오는 건데 맞습니다. 안 오니까 생태계가 형성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급여를 좀 많이 줘야 이게 되는데 좀 문제예요. 급여 차이가 우리나라하고 너무 심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AI 박사급 가장 최근 자료, 지난달 자료를 보면 이미 그 AI 박사급 초봉이 오픈 AI 기준으로 네. 86만 5천 달러, 11억 3천만 원입니다. 초봉이 대졸 초봉이라고 대졸 생각하면- 초봉이에요. 아, 박사급 초봉이. 박사급이 그러니까 이 초봉을 주고 이 11억이면 삼성전자 사장 그렇죠. 단위거든요. 연봉이. 임원 상위 월급이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 삼성 사장인데 그렇죠. 사장단 연봉이에요. 이 정도 연봉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와야 이게 이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는 왕창 폭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실패도 좋으니 돈 줄 테니 또 와서 해라. 이게 이제 인프라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뭐 미국이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봉 경쟁이 벌어졌고요. 예. 오픈AI가 지금 11억이고 테슬라가 78만 달러니까 10억 2천만 원. 아마존이 71만 9천 달러니까 9억 4천.
대동소이하네요. 구걸이 9억 1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연봉이 아니면 뭐 이 올 수가 없는 연봉이니까 네. 이 연봉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글로벌 인재를 이 정도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러하고 근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누군가는 데려오고는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 들어와야죠. 그대로 전쟁이죠. 전쟁. 이제 사람 전쟁이 구인 전쟁.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삼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쟁탈전이 벌어졌고 그 다음 이제 쟁탈전이 벌어진 게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싸운 게 유명하잖아요. 소송까지 벌어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3차 전쟁이 이제 AI. 이미 뭐 네이버의 그 AI를 총괄하던 그 정석근 전 네이버 글로벌 예, CIC가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 SK텔레콤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법원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예, 예. SK텔레콤 돌아오면서 무슨 예.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하고 친했던 네이버 사람들을 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죠. SKT에. 이게 이제 작년 4, 5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인재조차 지금 없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오고 이제 지금 기업들 하는 일은 뭐냐면 각 대학들과 연계해서 인재를 키우자. 근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 인재를 키울 수장을 데리고 올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못 데리고 오고 있는 못 데려. 그런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네요. 네. 딜레마예요. 진짜 뭐가 먼저 하나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뭔가 하나의 그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AI 이제 순수 그러니까 대부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파들이 주로 AI를 하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 게 네네. 국내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76년생에서 한 7, 9년생까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주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분들을 외국에서 안 데리고 가면 다행인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수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그 76년생에서 한 80년생까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나름대로 그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하정우 총괄 뭐 CIC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국내 AI의 생태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다 외국에서 지금 뭐 애플을 데리고 온다든지 여기 데리고 와서 지금 초기 세팅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AI의 인재 확보는 정말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AI를 하는 대기업들은 네. 중에서 이게 누가 이끌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뭐 대표적인 IT 기업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전자. 빨리 움직였어요. 2018년도부터 움직였습니다. 2018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글로벌 AI 센터. 이때 이제 수장으로 그 센터장은 김현석 저 CE 본부장 네, 네. 지금 사임하셨지만 예, 예. 앉히고 진짜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오셨는데 그 세바스찬 성이라고 예. 지금 이제 사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현재 그 삼성 글로벌 R&D 협력 담당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이 오신 분 중에 이 밑에 하부 조직을 보면 이제 어떻게 삼성이 만들었냐면 2018년도에 한국 AI 총괄센터를 하나 만들고 네. 여기에 이건배 전무를 앉히고 뉴욕에다가 또 AI 센터를 만들고 네. 여기에 다니엘 리를 앉히고 그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 한 분, 캐나다 토론토에 한 분 이렇게 앉혔는데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분을 제가 보니까 그 세바스찬 성 사장 네. 이분 한 분 남아 있고 다 나가셨어요. 지금 한국 AI 총괄하고 있는 이건배 전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이후에 이름이 보이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그 뉴욕 센터를 총괄했던 그 다니엘 리라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보시면 미국 뉴욕 센터에 다니엘 리가 예. 계시는데 저분은 작년 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 미국 실리콘밸리 센터의 레리 핵이라든지 캐나다 폰더 레리 핵도 지금 이름이 삼성전자 임원 명단에 보이지가 맞았어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초도 말씀드린 거예요. 비싼 돈을 두고 굉장히 고가의 스카웃을 해서 인재를 모시고 왔는데 이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니까 시너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제가 삼성전자 임원이 네. 한 1,000명 좀 넘거든요. 네. 제가 AI 3분기 기준으로 AI를 담당하는 임원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11명. 11명. 그 중에 11명이라고요? 네. 0.1%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뭔가를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을 뽑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어떤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일을 당연하죠. 하는데 지금 AI 담당이 11명. 그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조기 정착이 이게 2018년도부터 했는데 쏟아붓는데 지금 또 5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래요. 그런데 11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원이 줄었어요. 근데 그 11명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는 거죠.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AI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업 보고서에서 이런 임원들을 한번 훑어보면 제가 지금 5년째 추적을 해보니까 늘지가 않아요. 아 인재 영입이 삼성전자조차 이 정도면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젊은 층에 AI를 목표로 AI의 진짜 마스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위쪽에 상단부의 사람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고. 이제 보통 그 기업 조직이라는 게 임원 한 명당 뭐 팀원들이 한 1, 20명 정도 상무 기준으로 네. 전무 기준으로는 팀장이니까 좀 더 많고 이런데 예.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11명이면 삼성이 2018년도에 AI 센터 만들면서 1,000명 연구원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2020년까지. 근데 11명이면 100명. 11명이면 100여 명으로 애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000명이면 실제 임원은 한 100이면 50 최소한 그렇게 나와야죠. 수십 명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임원 수로 제가 역추적을 해보니 11명의 상무부사장급 임원이면 뭐 연구원들 다 합쳐서 100여 명 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밖에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인재는 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좀 어떤 걸 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제 전체 수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 세바스찬 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분이 2018년도 6월달에 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언론에서 데스크필을 했어요. 아까 이제 세바스찬 성은 프린스턴대 교수고 이 하버드에서 학사 박사를 다 하버드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뇌과학연구소 컴퓨터공학 교수를 하는 분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뉴욕 연구소장이던 다니엘 리 두 네. 분을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아. 2018년 6월달에 이 두 분을 모시고 와서 그 다음 해에 하버드대 석좌 교수인 유구현 교수까지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남아 있는 분이 이제 세바스찬 성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아니 다니엘리 저분은 왜 물러났어요? 그 지난해 3월달에 물러나셨는데 네. 기자회견을 봤더니 뭐 개인적인 이유로 물러나셨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물러나도 뭐 협력 연구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전자가 그 초기에 세팅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 센터를 국내에 두고 현재 두고 한국 연구소, 미국 연구소, 코넬대 연구소 각 국가별로 이렇게 글로벌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세팅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조성이 잘 안 돼요. 조성이 안 됐다. 여기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삼성의 AI 뭐 연구라던가 뭐 지금 실적이나 뭐 보여진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AI는 크게 두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 한 축은 생성형 AI를 개발을 했어요. 챗GPT처럼. 예, 이게 이제 가우스라고 가우스.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우스라고 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하는 한 팀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쪽이 있고, 아. 또 한 그룹은 요즘 최근에 이제 주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네. 그 AI 온칩. 온칩. 네. 예. AI 온치. AI 온칩은 뭐냐면 우리가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챗GPT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갔다 오는 거죠. 챗GPT의 클라우드에 접속을 그래, 해서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와야 이게 답을 주는 건데 네, 온칩은 AI 온칩은 셀프로. 클라우드가 없어도 셀프로 칩을 심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AI 기능은 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고 클라우드가 없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세 개 축인데 우선은 먼저 가우스를 보면
이게 삼성 가우스는 이 생성형 AI, 소위 말하는 우리가 랩의 클로바엑스처럼 그렇죠.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데 가우스는 약간 이 규모가 클로바엑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주로 이제 하는 게 그 코드를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도 있고 코드를 만드는 코드 모델도 있고 이미 생성을 하는 건데 주로 이런 거 쓰이는 거예요. 메일 작성하는 도움 주는 거. 문서 요약하는 거, 번역하는 거. 주로 업무에 좀 이렇게 아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코드 아니고. 같은 걸 좀 어시스턴트 아.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그러니까 삼성 업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개발하는 쪽이 하고 가우스. 있는데 AI 가우스를 맡고 있는 분이 김찬우 부사장인데 예. 요 분이 이제 76년생이에요. 아, 이거 개발한 분이? 예, 개발한 분이에요. 어. 이제 아까 제가 우리나라 그 AI 생태계에 그나마 주축이 되는 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예. 예. 그 76년생에서 80년생. 79라고 하셨죠. 예, 네. 바로 하정우 네이버의 하정우라고 그렇죠. 다 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왜 그 이혜진 네이버 이혜진 의장하고 네. 김범수 의장이 68년, 69년생으로 그렇죠. 비슷한 또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차세대네. 그래, 그 다음 차세대. 다음이. 그 어느 산업이든 이런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인재들은 그 생태계가 그러네요. 결국에는 보시면 외국에서 뭐 세바스찬 선도 모시고 유구현 박사도 모시고 하지만 결국 개발은 국내 박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카웃에 온 게 이게 막 자리 잡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에는 시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삼성에도 이제 이런 걸 개발하는 그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분은 이제 정재욱 부사장입니다. 오. 삼성에. 이분이 애플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 애플에서 시리를 실제 개발했던 분이 네. 스카웃을 해와서 삼성에 이제 시리 같은 거를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AI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빅데이터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젊어요. 79년생인 그 이웅경 상무, 최인수 상무가 된 분 중에 하나고. 79년생. 네, 그 당시에 상무될 때. 그다음에 이윤수 상무라고 해서 이 상무도 굉장히 이게 다 80대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인재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제가 이렇게 AI 담당 임원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야, 결국에는 내부에서 키운 분들밖에 남아 있구나. 근데 스카웃에서 온 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해보면 3년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해외 인재들을 스카웃 해오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못한 걸로 네, 결론을 내볼 수 있는데 삼성뿐만 아니잖아요. SK그룹도 지금 AI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SK는 상황이 어때요? SK도 두 축이에요. SK도 재밌게도 같은 이름입니다. 가우스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까 이름 똑같죠? 아, 이름이 이게 왜냐하면 가우스가 유명한 수학자잖아요. 수학자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같아도 어우, 그러니까 가우스 그 랩스. SK그룹은 SK 하이닉스 산하의 가우스 랩스라는 별도 법인을 미국에 만들어요. 미국에다가. 요 법인은 뭘 하냐면은 공장에 AI를 도입해서 아,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걸 한번 팩토리 해봐라. 쪽이군요. 예. 아,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 가우스 랩스는 이제 미국에 만들었고 예. 또 김영한 그 UCSD 교수,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원래 하이닉스 수승 연구원으로 있다가 예. 이걸 맡으라고 79년생이세요. 전문가로 이제 내보내셨는데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한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SK텔레콤의 AI 센터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두 축으로 SK그룹은 개발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삼성전자가 AI 그 임원이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SK텔레콤도 11명입니다. 아 그럴까요? 숫자는 비슷해요. 우연히. 예, 제가 3분기 기준으로 다 아하. 붙여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우스 랩스는 그 SK 그룹에서 아예 그 전문 기업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스마트 팩토리만 해.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SK 계열사에 다 적용을 시켜라는 미션을 주고 이 김영한 이 수승연구원을 CEO로 아예 보낸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일으키는 것은 이제 SK 텔레콤에서 이제 SK 그 AI를 하고 있는데 SK 텔레콤은
두 분이 이끕니다. 김용훈 사업부장하고 아까 네이버에서 데리고 왔던 정석근 사업부장 두 분이 합니다. 이제 김용훈 사업부장은 이번에 AI 서비스 사업부를 이번에 맡았어요. 예. 지지난달에 그 SK텔레콤의 유명상 대표가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럼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용훈 사업부장은 이제 그 AI 서비스를 앉혔고 네이버에 데리고 온 정석근 사업부장은 그 글로벌 AI 테크 사업부를 맡았는데 이 김용훈 사업부장은 이분은 특징이 7, 8년생이신데 예. 이분은 NC소프트웨어에 계셨고 SK 플래닛에 계셨지만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우아한 형제들, 우한 형제들. 네, 배민 예. 이쪽에서 CPO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왜 데리고 온지 대충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분이 와서 AI 응용 분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할 건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개발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CES에서 최근에 3차원으로 이야기했던 AI 융합의 이제 기획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기술의 인프라 개발은 정석근 사업부장도 해. 글로벌하게 해서 이 SK 그룹의 AI를 한번 일으켜봐. 이런 게 읽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K 그룹에서는 저는 이제 기대되는 게 가우스랩에서 어느 정도의 공장 자동화를 할지도 사실 기대되고.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성과를 올려낼지도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SK텔레콤이 통신사잖아요. 네. 네. 지금 통신 3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탈통신이거든요. 통신 확장성 이제 제한 없다. 됐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5G 요금제도 3만 원 낮추고 네.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만 통신은 있는 거지. 앞으로 통신요금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미 공공재고 주파수 할당이나 이런 것들도 6G로 가더라도 좀 비슷하게 갈 거라 봐요. 그래서 그 통신사들은 그렇게 축구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AI 서비스로 가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어렵죠.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이 통신 3사들의 AI 전략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수장이고 그렇죠. 어떤 색깔이 다른가를 봐야 뭐 KT는 어떻고 LG우플스는 어떻고 이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SK그룹은 나름대로는 임원수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SKT에서 최근에 뭐 임원 인사 같은 거 한 거 보면은 뭐 역시나 뭐 AI를 좀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강조했죠. 이번 그 특히 2024년 조직 개편하면서 완전 AI 방침을 넣는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통신회사가 아니고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가야 된다. 정도까지 완전히 조직 개편합니다. 기존 통신 서비스는 원래 하던 조직을 굉장히 줄여서 이렇게 가고 AI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김용훈 사업부장이나 네. 정석근 사업부장을 외부에 데리고 와서 이제 AI 조직으로 완전히 지금 조직 개편 중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훨씬 규모가 큰데 임원 숫자는 비슷해요. 그 말은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AI의 기반 자체,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결국 이 대기업들이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들에게 분발하라고 강요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의 뭔가 저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결국은 보시면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해외 인재를 모시고 오는 거는 이게 포기 상태다. 아니면 왜냐하면 아까 그 연봉 차이 보셨잖아요. 돈이 이미 초과. 국내 기업에서 박사급을 11억 뭐 9억 이상 주고 아니 저는 의견 반대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지도 왜냐하면 않고 아니 아주 더 돈을 많이 줘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아예 하든지 아니면 저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아까 국내 AI 생태계가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많이 자본을 좀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해야 돼요. 중국처럼.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서울대 그 76생부터 80 요 세대들이 나름대로 자체 AI 뭐 하정우라든지 정석근 네트워크 이분들이 돼 네트워크 만들어진 상태고 굉장히 좁아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그 인재 세계가 예.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생태계를 키우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도 거기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투자를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해서 되고 인재를 자체적으로 예. 양성을 지켜서 연구를 만들어야 되는 대우도 게 더 많이 해주고 맞습니다. 특히 뭐 그러니까 해외에서 안 온다 그러면 국내에서 찾아서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을 해서 급여도 많이 주고 맞습니다. 대우도 좋게 해주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계의 가장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맞아요. AI 이 폭발하는 이 AI 산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는 이게 80년대 반도체 시작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네. 지금 창대하는 밑거름을 지금 투입을 이게 해야지. AI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AI 산업은 모든 산업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예. 반도체는 반도체만, 배터리만 이렇게 생태계잖아요. 아 이건 그게 아니에요. AI는 AI를 통하면 바이오 제약 개발하는데 시간을 그렇죠. 10분의 1로 줄입니다. 맞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뭔가 반도체 유틸리티예요. 개발, 이거는. 공장 자동화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일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단일 분야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정말 피처럼 혈액처럼 모든 세포에. 근데 다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그나마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게 이번 CES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4,000개 중에서 1000개 750개가 거의 1000개. 그러니까 중국이 1,100개인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도 토양이 점점 형성이 네.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쪽은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CES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미국, 중국 다음이어가지고 와 했는데 이게 요런 또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겠네요. 자,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다른 경제 뉴스 양남시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